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트라우마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장기화가 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측면도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무조건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아주 병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는 전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감염병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후로 계속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코비드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좀 무섭다, 힘들다 이러지만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 HIV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게 그동안에 끊어졌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트라우마라고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염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이나 뭐 홍콩 이런 쪽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에 보면 디스트레스 레벨이라고 해서 고통 지수가 높고 불안, 우울, 강박, 신체 증상 뭐 이런 게 생깁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시기가 되면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은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근데 장기적으로 이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성격에 문제가 있다든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말하자면 기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방역이나 격리가 조금 오래될 경우에는 바이러스 자체라기보다는 방역 격리 때문에 이제 2차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좀 그 외국어라서 생경하고요. 저 같으면 이제 코로나 우울, 격리 우울 뭐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외국에서 이미 쓰고 있으니까 소개를 하는 거고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를 본인이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도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감염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왜 우울증이 생기느냐? 일단 일상생활이 흐트러지죠. 그 다음에 격리를 하게 되고 또 실직을 하게 되고 또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크고 실지가 안 했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일단 우울증이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워낙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또 사망하고 이런 경우에는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가 있고 또 많은 기회가 박탈될 수가 있어요. 고용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잘 나가지도 않고 또 엄마들의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들과 24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육아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장애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이렇게 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격리 때문에 그 점만큼 돌봄을 못 받고 예컨대 무료 급식 같은 것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코로나 블루에 아주 타격이 크죠. 그다음에 이제 캐빈 피버라는 거는 원래 이제 말은 어떻게 생겼냐면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 오두막에 이렇게 갇히면 나중에 한참 만에 이제 보면 그 사람들 정신병이 생겼다 뭐 이런 거죠. 요즘에 뭐 살아있단가 영화 새로 나왔죠. 또 옛날 영화인데 샤이닝이라고 해가지고 호텔에 왜 잭 니콜슨이 고립돼서 있는 그 영화 보면 고립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서서히 미쳐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원래 이제 자극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정신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깜깜한 방에 소리도 들리지 않고 빛도 들리지 않은 채로 한 24시간 두잖아요. 아무도 얘기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대부분 환시환청이 생겨요. 그게 이제 그 자극 박탈에 의한 정신질환이에요. 캐빈 피버라는 것도 자극 없이 똑같은 소리, 똑같은 시각적 자극만 보면 그게 이제 정신질환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이제 격리를 하게 되면 24시간 아무도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은 뭐 환시나 환청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예를 한번 들자면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28년 동안 섬에 갇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웅산 수치 버마에 그분은 20년 동안 가택연금 당했어요. 근데 두 분 다 정신병 안 생기고 위대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사람들마다 견디는 역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격리되면 정신질환 생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본인들이 일상을 일단 지켜야 되고
아침 저녁 시간 지켜서 마치 직장 생활 하든 학교에 가든 그런 거를 계속 루틴을 반복을 하는 거죠. 음식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먹고, 또 요새는 뭐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소통할 수 있잖아요. 나쁜 SNS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악플이라든지 이런 것만 쳐다보고 이상한 가짜 뉴스만 보고 분노 유발하는 그런 것만 보지 말고요. 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화면 보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내가 갇혀져 있지만 그동안에 뭘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뭐 한 권씩 책을 읽겠다든가, 뭐 일기를 쓰겠다든가, 노래를 배우겠다든가, 뭐 그림을 그리겠다든가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단기 계획,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격리 생활 동안에도 뭐 아웅산 수치나 만델라 대통령처럼 뭔가를 이룰 수도 있어요. 꽤 많은 확진자들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가해자인가? 내가 전염시키는 병균인가? 이런 게 이제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 이게 무증상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한테 병균을 옮기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의식, 뭐 미안함,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상 다른 바이러스랑 좀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신경 쪽에 손상이 입힌다는데, 뭐 폐에 손상이 입힌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후유증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죠.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병이 뭐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폐가 손상이 되면 이식을 하지 않으면 호흡기를 계속 달고 다녀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손상 또 후유증 때문에 또는 그 상실감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짐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컨대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도 병이 끝난 다음에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2차 후유증에 대해서 가족들이 같이 좀 오픈해서 얘기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좀 나누고 이럴 필요가 있죠.